지금 주간에 이어서 야간 낚시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주간에 2.6g짜리 찌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약간 저수온기라고 생각을 해서 55cm에 2.6g인데 야간에는 조금 더 부력이 큰 스페이스 65cm짜리 찌를 써보겠습니다. 이유는 야간에 찌오름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력이 약간 높은 찌를 사용하는 이유는 찌오름을 더 좋게 보기 위한 겁니다. 민감성보다 찌오름을 좋게 하면 야간 낚시의 맛을 크게 더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비에서 추를 바꾸는 게 아니라 봉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를 약간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약 1g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납을 1g 정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납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편동추라고 얘기하는데 코팅추입니다. 접착형 코팅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것을 기준으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요것은 편동추 성동에서 생산되는 건데 다양한 사이즈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쓰기에 좀 편리함도 있습니다. 요거를 1cm 정도 잘라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찌가 55cm였고 지금은 65cm니까 찌를 더 내리겠습니다. 10cm 정도 더 내리고 찌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30cm를 더 내리겠습니다. 수신고무 밑에 것을 내려서 찌를 맞춰 보겠습니다. 저는 가위를 잘 안 쓰고 니파를 쓰기 때문에 니파를 조금 잘라서 한 2cm 자르겠습니다. 봉추 소자를 사용합니다. 여전히 주간과 마찬가지로 봉추 소자를 써서 편동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아주 잔잔하네요. 오늘 야간 낚시하는데 폼나겠습니다. 찌만 멋지게 올라와 준다면 마찬가지로 야간에도 바늘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야간에 바늘이 달려 있기 때문에 불만 보이게 찌를 맞추겠습니다. 훨씬 천천히 들어갑니다. 거의 찌가 맞은 듯 합니다. 케미고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가볍네요. 아주 조금 이제 가로로 잘라서 아주 조금을 붙입니다.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바늘이 달려 있을 경우에 찌 맞추는 방법입니다. 아까보다 들어가서 까만 고무가 들어갑니다. 저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심을 찍습니다. 약 대강 아까 10cm를 내려놨기 때문에 비슷한 수심일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찌 맞추는 방법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찌를 바꿨을 때 마음대로 찌를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튀어나왔군요. 더 들어가지 않군요. 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닥에 닿았다라는 뜻입니다. 수심 정확하게 제가 찍었습니다. 아까 10cm 내린 것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수심을 맞았다고 가정을 하고 2단 입수가 되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만약에 2단 입수가 안 일어난다면 가볍거나 무겁습니다. 제 수심에 던져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던진 자리보다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이때 저기 수심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편납입니다. 띄어버릴 편납을 조금 달아줍니다. 아무데나 달아줍니다. 그냥 편안하게 답니다. 다시 띄어낼 거니까요. 그러면은 수심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면 사선이 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무게가 갈 수 있도록 달아줍니다. 들어갔네요. 너무 무겁게 달아가지고 중간 봉이 꺾인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중간 봉이 꺾입니다.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 꺾이는데 멀리 던져서 사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꺾입니다. 수심이 더 변화가 크게 없고 2단 입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가벼웠습니다. 들어가는 깊이까지 찌를 올려줍니다. 이제 수심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단 입수가 정확하게 일어나면서 수심이 찍히는 겁니다. 섰죠? 들어갑니다. 아직 조금 더 올려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맞춘 찌는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차를 수정하시면은 정확하게 수심도 맞추실 수 있고 찌도 정확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 낚시는 주간 낚시와 달리 주간에 일조량이 많았을 때 야간에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찌의 부력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온이 떨어질 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으면 수온이 떨어져서 찌가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할 때는 한 번쯤은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섰다가 들어가는데 조금 빨리 들어갑니다. 수심이 거의 찍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습니다. 수심은 찍히는 거고 2단 입수가 좀 빨리 들어갑니다. 위에 멈춘 고무와 아래 멈춘 고무 두 개를 할 때 간격을 3cm 정도 최소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는 줄을 쓰실 때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일치돼 가지고 고정이 되면 때린데 또 때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놀이할 때 맞박 때릴 때 한 자리만 때리면 볼록 튀어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찌를 계속 채면은 이 한 자리에 힘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줄은 끊어집니다. 찌 따로 줄 따로 따로 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고기 잡았을 때 그 부분이 똑 끊어집니다. 그래서 유격을 주시면 힘이 이동을 하면서 받기 때문에 전혀 줄에 상처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수심 최종 점검을 하겠습니다. 야간 낚시는 주간 낚시와 달리 집중성이 강합니다. 불이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요즘 찌가 여러 개의 불이 달린 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찌를 사용할 때 불이 하나 달린 찌를 사용할 경우 집중성이 좋아서 굉장히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마디 정도, 지금 보이는 거에 반은 물에 비친 것이고 반은 물 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마디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많이 내놓으면 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쳤습니다. 다시 살못이 들어갔습니다. 자, 거의 근사치를 맞았습니다. 유인부터 들어갑니다. 유인밥을 답니다. 유인밥은 크게 너덜너덜하게 유인밥을 답니다. 첫 번째 유인밥입니다. 위에서부터 풀어지게 합니다. 자, 찌맞춤은 이렇게 하시면서 정밀 조절은 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정밀 조절은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달려도 찌 들어가는 속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섰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오히려 빠른 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뭔가 고기들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간 낚시를 했던 곳이고 밥이 들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벌써 입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찌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안 나타날 때는 고기들이 따라오면서 받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찌가 반응을 못했던 겁니다. 2단 입수를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벌써 찌가 밥이 들어가니까 들썩들썩 2번 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거기 있는 고기들을 그대로 붙잡아 놓기 위해서 집어밥은 3분 이내, 1분도 좋습니다. 다 풀어졌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주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중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밥이기 때문에 유인밥은 위에서부터 중간까지 끌고 들어가면 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인밥을 던집니다. 밥은 내가 압축 강도를 약하게 주기 때문에 던질 때는 안 떨어지지만 들어가서는 풀고 들어갑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풀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자꾸 내 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찌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또 건드렸습니다. 고기가 높게 건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높게 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기를 밑으로 자꾸 끌고 들어갑니다. 3번만 하면 중간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두 번째 던졌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높은 곳인데 고기들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닥에 들어가서는 입질이 표현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 바닥에는 고기가 지금 주둥이 되는 고기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지 끌고 들어가면은 입질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유인밥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 이미 빈 바늘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1분 정도 다 풀어지게, 남아있는 밥까지 다 풀어지게 한 다음 다시 세 번째 유인밥을 넣습니다. 주간에 할 때도 유인밥을 3번 넣고 집어밥을 3번 넣고 미끼밥과 집어밥을 짝밥으로 넣기 시작하면서 첫 입질을 받기 시작했었고 야간에도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유인밥 들어갑니다. 유인밥은 이렇게 못생기고 너덜너덜하게 달수록 좋습니다. 찢어진 옷같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답니다. 다시 비슷한 자리에다 계속 던져줍니다. 3번 들어갔습니다. 야간에는 집중력이 강하고 고기를 또 건드리고 들어갑니다. 고기를 쉽게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밥 먹는 시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고기도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어 라고도 얘기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고기를 잘 잡는 거 봐서는 밥 먹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배부른 고기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고 일정 간격으로 투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닥에 밥이 적당량이 항상 유지되고 있고 새고기들이 새로 들어가는 밥을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인 단계의 마지막 3번째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통상적으로 톱의 길이가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는 자세에서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가에 따라서 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가 노는 위치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반 정도 들어갔을 때 그랬기 때문에 수심이 2.5m니까 1.5에서 내외 지역에서 고기가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1.5m에서부터 밥이 이제 두 번째는 집어밥을 사용할 때 1.5m 정도 지점서부터 풀어지면서 들어가게 유도를 합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풀어지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풀어지는 밥이 1.5m 지점서부터 풀어지게 유도를 합니다. 역시 이것도 집어밥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 위한 밥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서두르지 않고 그대로 쳐냅니다. 자, 집어밥 1차를 놓습니다. 유인밥과 집어밥은 3분 이내에 바늘을 회수합니다. 밥을 조금 크게 썼습니다. 집어밥을 바늘 근처에 밥이 많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중간으로, 중간에서부터 밑으로. 그래서 밥이 풀어지는 속도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밥을 더 세게 눌러줍니다. 찌가 길지만 입수되는 자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밥이 들어간 다음에 찌가 똑바로 서서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나중에 찌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찌의 입수 자세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재는데 몸통의 3분의 1 지점에 무게중심이 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의 것은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통 상단에 무게중심이 잡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캠이라든지 야간에 위에 꽂혀있는 케미고무, 배터리 케미 등 무게들이 무거운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 무게중심 때문에 치가 쓰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어느 정도 있는 찌기 때문에, 부력이 어느 정도 있고 중력을 갖는 찌기 때문에 충분히 입수 자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치가 잠시 누워 있다가 벌떡 서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속도는 그때부터는 찌와 맞춰진 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집어밥 2차 총 5번째의 밥이 들어갔습니다. 풀리는 속도가 3분 타임에 맞춰놨습니다. 미끼의 풀어짐을 어떻게 조절하는데 3분 타임이라 하냐? 내가 미끼의 점성을 적당하게 조절을 잘 하면은 그 미끼를 얼마나 압축 강도로 치냐, 문대느냐, 살살 누르느냐, 세게 누르느냐, 살짝 누르느냐, 바로 그 손가락의 간격에 있습니다. 손가락에 아무리 떡밥을 잡아도 치 누르면은 남는 거는 밑에 있는 것들만 남고 나머지는 떨어집니다. 그럼 그 상태의 것을 꼭꼭 한번 눌러서 대강 동그랗게 만들어서 밥을 답니다. 두 번째 집어밥은 이 강도를 좀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게 눌러줍니다. 세 손가락을 세게 눌러줍니다. 손가락을 펴느냐, 굽히느냐, 끝으로 누르냐에 따라서 풀림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 건 나중에 떡밥 따는 기술에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집어밥이 들어간다. 아직도 집어밥이 들어간 상태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집어밥이 들어간 상태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닥에 고기들이 먹을 준비가 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집어밥을 놓았을 때 건드림이 나타나면 바로 미끼밥으로 짝밥을 들어갑니다. 아, 지금 뭐가 온 것 같습니다. 하층에 고기가 붙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야간은 이와 같이 한마디를 내놓으면은 들어가는 민감성, 올라오는 민감성을 동시에 다 간파하기 용이합니다. 찌에서 가장 가는 부분이 바로 찌끝 부분들입니다. 찌끝에 가까운 부분이 가늘게는 0.6까지도 나옵니다. 이 찌의 경우는 0.8입니다. 표면 장력이 가장 작은 지역이라서 가장 민감하게 물속 표면 장력 말고 물 표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는 바로 한마디 부분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내놓으면은 가장 가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에서는 아주 작은 힘이라도 찌가 반응을 해줍니다. 자,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집어밥이 먹힌 겁니다. 우리가 집어밥을 첫 번째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올라오질 않죠. 왜? 아직 밥이 크니까요. 고기가 먹기에는 아직 밥이 커가지고 풀어지는 속도를 늦게 했기 때문에 2번에서 3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어밥에서도 입질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입질만 보고 챔질은 안 할 겁니다.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한 번 봤고요. 3번까지 보겠습니다. 2번 빨았습니다. 저 까만 마디를 보시면은 찌 끝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까만 마디의 간격을 보시면 찌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올라오죠? 눈에 뚜렷하게 보이죠? 2번째입니다. 한 번 올라온 첫 번째 빨고, 2번째 올라오고, 첫 번째는 약간 올라왔다 들어갔죠? 자, 3번째는 만약에 밥이 붙어 있다면 찌가 많이 올라옵니다. 최소한 서너 마디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대낚시는 기다림의 낚시입니다. 이 밥은 집어밥의 형태로 달았기 때문에 3번째 입질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통 입질이 있고 그 다음에 입질은 1분 정도에는 입질이 옵니다. 한 마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1분 이내에 입질이 옵니다. 저는 낚시를 하면서 바닥에 고기가 서너 마리 정도, 3-4마리 정도만이 오게 하는 낚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닥에 고기가 많이 몰려 있으면 입질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입질이 고약스러운 입질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올림 낚시에선 찌오름의 깨끗함이 내 10년 묵은 체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찌오름을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수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많이 잡기 위해선 밥을 많이 주고 테크니컬한 낚시를 하시면은 앞으로 전문 단계에 올라가시면 그런 거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시면은 뭐 1분에 한 마리도 낚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석 기본 올림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입질을 유도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집어밥이기 때문에 2번으로 끝났습니다. 회수하고 다시 집어밥을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고기가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한 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끌어오기 위해서 집어밥을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이 밥은 주간에 만들어놔서 밥이 많이 돼졌어요. 조금 있다가 미끼밥을 쓸 때는 다시 물을 더 추가할 겁니다. 자, 집어밥입니다. 세게 누른 밥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집어밥 2번째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닥 올림 낚시의 가장 기본의 틀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찌가 이상하게 빨리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약간 깊은 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지형상으로 약간 깊습니다만, 아니면 바늘에 하나의 바늘이 밥을 올라탔을 경우도 있습니다. 요럴 때 조금 의심이 되시면은 살짝, 고기가 뭐가 지금 건드리고 있네요. 살짝 당겼다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원하는 높이가 되죠. 살짝 당겼다 놓으면 엉클어졌다가도 제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수심. 절대 근데 밥은 안 떨어집니다. 살짝 당겼던 거기 때문에 밥은 안 떨어집니다. 3분 동안은 밥이 어느 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2번 정도까지는 입질이 오는데, 찌가 많이 올라오는 거는 입질의 다음 단계인 물고기 이동 단계입니다. 우리는 입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밥을 먹는 단계부터 찌가 다 올라온 단계까지를 입질이라고 과거에들 얘기하셨지만, 입질의 단계는 목줄이 다 들리면서 올라오는 3마디, 2마디, 3마디 정도까지 그 단계를 입질의 단계라고 보고, 그 위에는 찌 오름의 단계, 이거는 입질의 3단계하고 별개의 물고기 이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찌 오름과 입질과는 다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찌 오름이 좋다는 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입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찌 오름은 입질의 다음 단계인 이동 단계입니다. 물고기 이동 단계, 바늘을 물고 이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입질 단계라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단계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인 단계, 집어 단계, 지금은 집어 단계입니다. 입질 단계, 그 다음에 찌 오름의 단계가 있는데, 찌 오름은 물고기 이동 단계이기 때문에 찌 오름의 단계는 입질의 단계로 떡밥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있는 고기를 바늘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밥을 조금 더 눌러서 수심의 반 지점에서부터 풀어져서 바닥까지 조금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집어밥을 사용했습니다. 2번째 밥 들어 올리겠습니다. 집어밥 3번을 넣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물고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입질은 고기가 한 마리가 따라 들어온 것 뿐이지 2-3마리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고기를 항상 놔둬야 합니다. 다 잡아내는 게 아니고 계속 던져서 몇 마리의 고기들이 위에서 떠있던 고기들을 밑으로 자꾸 유인해서 몇 마리의 고기가 바닥에서 항상 남게 하고, 그리고 또 새 밥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한 마리의 고기, 2마리의 고기를 끌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입질이 아주 깨끗합니다. 허접한 입질 안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따라 들어온 고기가 찌를 몸통까지 밀어 올립니다. 왜냐하면
따라오기 전에 위치가 위에니까 그 위치까지 지가 놀던 대로 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밀어 올립니다. 고기 입장에선 이동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기가 잘 밀어 올리네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끌어올리네가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빠는 입질이 기본적으로 찌의 움직임의 1단계입니다. 찌보기에서 1단계가 나중에 이제 찌보기의 요령도 배우시겠는데 찌보기의 1단계는 빠는 입질입니다. 툭 하고 한 번쯤 빨면 추가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찌는 한 마디 정도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마디에다 내놓는 겁니다.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올라옵니다. 자, 2단계 입질했습니다. 우리는 집어밥을 썼는데 2단계로 입질을 들어온 거예요. 빨리 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고기가 거의 안착이 된 겁니다. 한 번 더 입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이 작아졌기 때문에 바늘을 깊숙이 물고 찌를 높게 들어올리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맞죠? 물론 내가 늦게 쳤기 때문에 해당은 없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유인 단계, 집어 단계에서도 입질을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3단계인 미끼 단계에는 바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끼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어밥이 지금 2번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밥을 많이 주면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합니다. 일정 시간. 밥을 계속 많이 주면 들어온 밥 주워 먹고 배불러서 먹질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새끼 손톱 하나 정도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새끼 손톱 하나만큼 먹는데 밥은 계속 주면은 그 고기는 배불러서 더 먹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밥을 작게 짜게 주는 겁니다. 짜게라는 건 적게 준다는 뜻입니다. 낮에 했던 밥이라서 약간 건조해졌습니다. 이럴 때 밥의 점도가 떨어지고 풀림성이 부드럽지가 않아서 뜰채를 살짝 물에다가 댔다가 적당량의 물방울을 집어넣어서 물을 조절하면 아주 편합니다. 많이 안 들어가고 편하게 조절이 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미끼밥을 달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나 보겠습니다. 미끼밥은 작게 답니다. 잡분감이 좋도록. 자, 밥을 하나는 콩알을 만들었습니다. 바늘을 살짝 걸쳤습니다. 이거는 걸쳐주는 방식이고 더 입질이 나쁠 때는 끼워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쪽 밥은 약간 크게 해서 집어밥을 겸합니다. 하나 큰 밥은 삼각 뿌리 되게 살짝 눌러서 손가락을 세워서 끝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살짝 당기면서 끝을 세워서 눌러주면 이렇게 밥이 달라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낚시를 하니까 편안하고 집어도 쉽게 하고 미끼도 많이 쓰지 않고 그러면서 남은 밥은 돌려주면 됩니다. 물고기에게. 그러나 내가 낚시를 즐길 때는 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100마리를 잡고자 하는 분들은 밥을 무한정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미끼밥을 작게 넣으시죠. 미끼밥을 아주 작게 해가지고 한 마디, 두 마디, 2단계에서 다 챔질합니다. 또는 1단계에서 챔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기와의 경쟁일을 하시는 거죠. 몹시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자랑거리기 때문에 낚시에서 고기를 잡은 마리수는 전장에 나간 병사가 전리품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낚시들을 하십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의 얘기가 아니고 각기 요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충족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낚시 오고 병원에 가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왜? 팔에 무리가 와서 엘보가 나갑니다. 엘보가.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분은 절대 100마리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100마리 잡아보지도 못했고 그저 많이 잡으면 겁이 나서 다른 일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별로 많이 잡는 거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 입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끼밥의 작동은 5분까지 갑니다. 5분에서 6분 갑니다. 이 밥 속에는 글루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분, 글루텐 등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서 조합이 되어 있는 미끼이기 때문에
잠분감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걸 물을 충분히 먹여서 밥이 오랫동안 부드럽게 녹아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밥에서 큰 거는 이미 해체됐을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밥은 한 밥입니다. 결국은 뇌바늘 채비와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의 바늘은 물고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찌오름과는 관계를 주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두 바늘 채비가 외바늘 채비만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은 외바늘 채비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바늘 채비의 낚시를 합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죠?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낚시를 우린 하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정석의 낚시가 무엇인지, 기본의 낚시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큽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바늘이 5호 바늘인데요. 5호 바늘은 저절로 빠집니다. 이게 지금 뛰면서 바늘이 배에 하나 걸렸네요. 자, 바늘을 제거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바늘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뜰망치에 잡고 하시는 게 가장 바늘이 안전합니다. 하나는 빠져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붕어가 이쁘게 찌를 올렸습니다. 이게 낚시의 맛이고 기다리는 여유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낚시는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야간 낚시 첫 곡입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찌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던진 지 불과 30분도 안 됐습니다. 10번도 안 던진 상태에서 멋진 찌어름을 봤습니다. 밥이 이렇게 묽어졌습니다. 이 밥을 손가락 끝에다 놓고 문디기면서 구슬을 만듭니다. 바늘을 이번엔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옛날 떡밥 낚시의 기본입니다. 하나의 밥은 약간 크게 해서 은행알 만하게 해서 살살살살 눌러서 역시 동그랗게 만들고 다시 당겨서 걸어 놓습니다. 글루텐이 있는 떡밥은 당겨서 걸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위만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는 열려 있습니다. 자, 고기를 또 끌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 약간 빨라지긴 했지만은 첫 곡이라서 그렇고 점점 더 찌오름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자, 지금도 미끼밥을 하나 달고 집어밥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러다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집어밥의 단계를 올라갑니다. 집어밥 2개를 달아서 한두 번 정도 던지고 다시 미끼밥과 집어밥을 다시면은 똑같이 입질을 받으실 수 있고 찌오름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찌오름이 이렇게 황홀하게 올라오니까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낚시를 오래 하신 많은 손님들이 저희 낚시터에 오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딱 3마리만 보고 갈 거야. 몸통 찍으면 더 좋고 그러면 체증이 다 날라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초보자가 보거나 중급자가 생각할 땐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를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낚시가 몸에 익어서 앵글러가 되신 분들은 진짜 낚시꾼, 쟁이가 되는 그 순간이 되면은 해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낚시 그 자체가 마음 깊숙한 폐부까지 파고 들어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낚시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야간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계절이 3월 하순입니다. 3월 하순인데도 불구하고 수온도 11도 정도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수온이 높습니다만 이런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수온이 1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100마리 하시는 분 많이 나오십니다. 고기들은 13도 이상 올라가기만 하면은 입질의 패턴이나
움직임의 속도나 또는 모든 것들이 고기들의 활동성이 10도 초반대와 전혀 다릅니다. 상승기온 13도 때 멋진 찌오름과 환상의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계절이 곧 돌아옵니다. 집어박 조그맣게, 미끼밥 조그맣게 해서 두 덩어리를 놓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낚시를 계속하실 때는 4번 미끼밥만 쓰시면은 고기가 떠납니다. 밑에 있는 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떠나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꼭 매번 쓰실 때 미끼밥과 집어밥도 크게 달았다 작게 달았다를 반복을 하셔서 고기를 끊임없이 끌고 들어가셔야 즐거운 낚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끼밥 2번째 투입을 했습니다. 총 우리는 7번의 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30분 정도 경유했습니다. 지금 살짝 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찌를 보실 때 찌 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비춰진 불과 밑에 있는 불, 2개의 불 사이의 간격에, 불의 간격에 기둥을 봅니다. 그 기둥은 반은 물에 있는 것이고 반은 물 바깥에 있는 것이고 반은 물 속에 비쳐져 있는 잔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움직일 때 동일한 속도, 1이라는 속도로 했으면 들어가는 건 2로 보입니다. 2배로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올라오는 거 역시 2배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찌가 그런 원리에 맞춰서 하향찌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찌 머리에 불빛이 밑으로 거꾸로 꽂아놨기 때문에 불빛이 밑으로 비칩니다. 수면으로 비쳐서 위에 뿔 크기와 밑에 뿔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이 잔잔하면 거의 1대1로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고기가 입질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 이유가 바로 불빛의 간격이 변화되는 게 2배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보십니다. 약간 올라왔다 들어갔습니다. 반마디만 올라와도 한마디 올라온 거로 보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내놓으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흡입되는 거와 물고 이동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물론 찌를 2단 입수로 맞추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 이 하향찌는 올라오는 게 몸통까지 올라와도 불을 밑으로 비추기 때문에 밑으로 비치는 불빛이 전부 기둥에 작용을 해줘서 2개의 간격 표시가 되어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찌를 하향찌라 이름을 붙였고 저희 스페이스 X 계열과 스페이스 S 계열 고부력찌와 중저부력찌인 스페이스 S는 전부 하향 전자케미를 하향 부착한 형태의 것이 특징입니다. 상당히 사용하시면 편리하고 바닥 올림 낚시의 진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3번에 1번 고기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또 가장 편하십니다.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찌의 움직임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요번에 밥은 고기한테 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다 먹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놔두면은 바닥에 이물들이 이렇게 걸려 나옵니다. 쓸데없는 이물들이 걸려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3분의 반응이 없으면은 1분만 더 보신 다음에 드러내시면 됩니다. 자, 미끼밥을 달아줍니다. 이번에는 미끼밥을 걸지 않고 훑어서 올렸습니다. 집어밥을 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바늘을 훑어 끼워서 삼각뿔의 형태를 만들 때 위에만 눌러줍니다. 미끼밥 2회차입니다. 이제 8번째 밥이 들어갔습니다. 자, 뭐가 따라 들어갑니다. 찌가 흔들흔들하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금 밑에서 받쳤습니다. 저 고기 따라 들어옵니다. 집어밥을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와서 바로 올림 미끼밥을 입을 대서 먹게 됩니다. 이미 집어밥은 다 먹었을 것이고 집어밥은 부드럽게 풀어지게 녹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있을 땐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기다리냐? 지금부터 3분입니다. 3분 이내에 미끼밥도 어느 정도 풀어지기 때문에 결말이 납니다. 따라 들어온 고기는 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은 맛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맛이 어떤 게 좋은 맛이냐는 점진적으로 미끼론에 들어가게 되면 미끼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미끼론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습니다. 에코맨으로 올라간 미끼론, 제가 쓴 글입니다. 그 미끼론의 강론에 들어가서 총론을 써서 놨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밥을 선택하고 먹을까? 과연 좋은 밥은 있는 것인가? 싫은 밥도 있는 것인가? 먹기 좋은 밥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실현을 통해서 현실적인 찌오름의 표현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동시에 둘이 낚시를 해도 똑같은 밥을 써도 갑이 준 밥은 고기가 잘 먹어. 손에서 단맛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들 하고 농담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이 준 밥은 손에서 단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밥을 내가 쓰면 안 먹지? 손에서 단맛이 나니까 안 먹죠,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에서 단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손으로 어떻게 고기가 먹을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잘 먹을 수 있게 하면 고기가 잘 잡힙니다. 한번 빨았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도착했습니다. 아까 따라오던 고기가 이제 도착해서 한번 빨고 살짝 올렸다 다시 뱉었습니다. 아직은 크게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의 이동이 거의 없어서 그 자리입니다. 잘 맞추어진 찌는 고기가 입질을 했다 뱉어놓으면 제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게 찌가 올라온 곳을 놔두면 찌는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끼밥에 반응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주간과 야간에 이어서 하는 낚시는 바닥 낚시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낚시는 기본만 충실하면 고기 잡는 건 일도 아닙니다. 고기는 밥 먹으러 오지 놀러 오지 않고 고기는 밥 먹으러 오지 바늘 물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기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고기가 스스로 자살하듯이 바늘을 걸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찌맞춤을 한다면 그거는 뭐 고기한테 지는 거죠.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살짝 빨았습니다. 고기한테 이기는 방법은 고기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고기 입속에 잘 바늘이 머물 수 있도록 고기를 기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밥이 맛있어져야 됩니다. 맛있어지기 위해선 고실고실하게 밥을 잘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흡입할 때 쪽쪽 빨려 들어가지고 혓바닥이 있다면 혓바닥으로 핥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는 낚시. 지금 찌가 두 번째 올라왔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낚시를 하시면 고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찌를 잘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늘을 작게 쓰시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늘의 크기는 다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바늘의 크기의 결정은 고기의 크기 그리고 수온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은 바늘은 작은 고기, 큰 바늘은 큰 고기에 사용합니다. 입이 큰 고기는 덩치도 큽니다. 입이 작은 고기는 덩치도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늘은 떡밥도 작아집니다. 그래야 고기 입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큰 고기는 작은 미끼에 관심이 없습니다. 향어 같습니다. 이렇게 낚싯대를 다룰 때 무리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만 없다면 45도 정도를 세운 다음에 고기의 정도를 파악해서 서서히 들어줍니다. 들어주되 고기가 힘쓰면은 붙잡고만 있고 지금 아마 향어 종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붕어라면 큰 고기고요. 자, 그리고 일어서서 낚싯대를 고추 세웁니다. 고기는 앞으로 끌려옵니다. 아, 큰 고기네요. 역시 예상한 대로 큰 고기네요. 잉어네요. 고기 스스로
지가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끌려옵니다. 충분히 제압이 된 다음에는 고기가 배를 올립니다. 물고기는 주둥이를 3번만 물 밖으로 나와 들어가면은 힘을 못 씁니다. 지금 3번째 올라왔다 들어갔기 때문에 힘 못 주고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때 낚싯대를 뒤로 제끼면서 고기를 끌어옵니다. 뜰채를 준비하시고 밑에서 위로 떠올립니다. 잉어입니다. 어이구, 힘쓰는 잉어네요. 전형적인 잉어 입질입니다. 잉어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처음에는 올라오지만 그대로 놔두면 끌고 들어갑니다. 전형적인 잉어의 입질입니다. 그렇다고 잉어도 몸뚱어리까지, 찌 몸통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잉어를 잡을 때 주의하실 점은 몸을 손으로 누르면 바늘이 빠져 있는 경우 튀어서 손을 겁니다. 그럴 때 잉어는 좀 더 조심스럽게, 밑에서는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수건으로 고기를 덮습니다. 누르면 힘 못 써요. 그리고 바늘을 빼냅니다. 이때 주의할 건 고기가 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입질은 올라오는 데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입질이기 때문에 채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끝난 상황의 입질입니다. 자, 힘쓰는 발갱입니다. 잉어의 새끼를 우리나라 어른들은 새끼를 발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발갱이냐고 여쭙습니다. 원로 낚시인이신 배동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잡으면은 주둥이가 발개, 입술이 발개, 어린 놈은. 그래서 입술이 보이는 게 벌겋다 해서 발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아마 이게 정답일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마 정답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벌어지는 물고기의 행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잘 하시면은 물고기는 무조건 잘 밀어주고 잘합니다. 지금 집어밥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고기가 빨고 들어갔습니다. 싹 빨려 들어갔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내가 원래 하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살며시 당겼다가 다시 놓습니다. 그러면 올라옵니다. 저거는 처음에 고기가 빨고 들어갔기 때문에 착지 자세를 봉의 경우 봉추의 하단에 봉이 꺾인 겁니다. 발갱이가 나온다는 것은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올라옵니다. 오, 또 발갱이 갔습니다. 아유, 저 겁이 나서 안 챘습니다. 원래는 챘어야 되는데 채지 않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저렇게 올라오다가 쭉 하는 것은 잉어나 향어의 경우 많이 발생하는 입질의 형태입니다. 당연히 채야 됩니다. 잘못하면 낚싯대 뺏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채지 않았습니다. 밥을 크게 쓰면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마지막 단계 3번째는 밥을 작게 달겠습니다. 밥을 크게 쓰면 잉어나 향어들이 붙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잉어 향어를 쫓아내기 위해서 콩알밥을 줍니다. 밥을 작게 줍니다. 이것도 미끼 운영술의 일종입니다. 내가 잉어나 향어 오는 것이 싫을 때는 밥을 작게 쓰시면 됩니다. 작게 해서 쓰시면은 붕어나 다른 고기들은 먹는데 향어나 잉어는 난 콩밥 안 먹어. 그리고 피합니다. 발견을 못 합니다. 야간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은 12시 방향에서 11시로 틀고 약간 돌려서 그대로 들어올리면은 12시에 떨어집니다. 이 자세 숙달하시면은 주간 야간 없이 아주 좋습니다. 135도에 11시 방향으로 살짝 틀고 바람이 없을 때는 쭉 들어올리면서 놓으면은 쭉 나갑니다. 입질이 초기서부터 아예 들어오네요. 잉어나 향어들이 여러 마리 온 것 같습니다.
저렇게 붙었을 때는 밥을 작게 계속 주면은 잉어 향어들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빠져나갑니다. 에이, 이 집에는 먹을 거 없어. 옆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집어밥의 형태로 운영하는 주간 낚시와 그리고 미끼밥으로 운영하는 야간에 물을 더 첨가해서 미끼밥으로 운영하는 야간 낚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밥이 콩알로 달아놨더니 계속 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간 낚시에서 지금 던진 게 총 12번 정도밖에 안 던졌습니다. 시간도 한 40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건 괜찮은 조항입니다. 1시간에 3마리를 걸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조항입니다. 입질도 잘 표현해주고 찌오름도 충분하게 표현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낚시에 방해가 되니까 마지막 밥을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야간에 거의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사진 촬영상 불을 켜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밥을 콩알로 끼웠습니다. 이렇게 낍니다. 애게게 하시지 몰라도 이 애게게 밥이 입질이 좋습니다. 집어밥도 작게 달아줍니다. 자, 바늘은 이번엔 위에서 밑으로 꽂았습니다. 밀어넣기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대신 모지게 달았습니다. 자, 대물붕어 한 마리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고기와 멋진 입질은 사실은 운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오자를 잡는 건 운일 수 있지만 고기를 만나서 낚는 거는 운이 아니고 노력입니다. 기술이 7입니다. 저는 낚시에서의 운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낚시를 즐깁니다. 오늘 주간서부터 야간까지 2번에 거쳐서 나눠서 자세, 던지는 법, 미끼 간단하게 제조법, 찌 맞춤법, 그리고 미끼 운용술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미끼를 마지막으로 낚시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항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손님들이 오시면 조항이 나쁘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낚시를 아주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운용술의 기술의 차이입니다. 운용술의 기술의 차이가 고기의 마리수도 좌우하고 찌오름도 좌우합니다. 처음부터 했듯이 저는 정확하게 올림에서만 챔질을 했고 올림과 잉어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빨고 들어갔습니다. 올리다가 빨고 들어갔는데 저는 챌 때는 올려서 챘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장르별로 나눠서 찌, 채비, 미끼에 대해서 논하게 될 겁니다. 조금씩 깊이 들어가고 재미를 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촬영 여러분들은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역시 낚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